스웨덴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6도를 웃도는 폭염에 혀를 내두른 스웨덴, 그곳 학생들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확정되자 이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학생들의 머릿속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박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스웨덴 학생들의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시설들과 서비스, 문화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특히나 폭염을 견뎌내는 한국의 방법과 시설이 스웨덴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스웨덴 고등학교 교사 잉그리드입니다. 올해로 교직 15년째죠. 그런데 이번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됐어요. 유럽 전체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죠. 56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었어요. 거리에 아스팔트가 물렁해져서 발자국이 그대로 남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학교 앞 지하철역은 문을 닫았어요. 냉방 시설이 완전히 마비됐거든요. 병원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침대를 놓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저는 예정대로 한국 교육 수학여행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말이죠.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잉그리드,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폭염이라며. 더 더운 곳에 애들을 보낼 순 없어.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 애가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는 여행사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죠.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역신문에서 기자가 취재를 나왔습니다. 56도 폭염 속에서도 한국행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교육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답했죠.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아닐까요? 출국 전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인 마르쿠스가 더위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밤새 울렸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애들 목숨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정말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정말 이 여행을 강행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 같은 건 말이죠.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아침 6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명의 학생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마르쿠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거였어요. 학생 에리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믿어요. 올로프도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있어봤자 에어컨도 안 되는데 차라리 밖에서 뭔가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잘 부탁해요. 정말 조심하시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
시든 나무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라진 사람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어요. 위기를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기회가 말이죠.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35도. 스웨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숨이 막힐 정도였죠. 학생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에리카는 이마에 벌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정말 덥네요. 올로프는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며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탑승교를 따라 몇 걸음만 걸었는데 공기가 서서히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손을 흔들어 보며 공기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마치 뭔가 믿기 어려운 현상을 목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쾌적한 22도.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돼 있었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죠. 이게 정말 같은 나라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장 놀란 건 라르스였어요. 키가 가장 큰 남학생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서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우주선이야, 목소리에 당황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말을 들은 공항 직원이 웃으면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이건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다고요? 이게 평범한 거라고요? 학생들은 더욱 어안이 벙벙해했어요. 저도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냉방 시스템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온도만 낮춘 게 아니라 공기의 질 자체가 달랐어요. 상쾌하고 깨끗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학생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더위에 지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안내판들이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위치, 환전소, 교통편 안내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에리카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여기가 35도 맞아요. 짐 찾는 곳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까지 냉방이 완벽했거든요. 스웨덴 공항 같으면 이미 땀범벅이 됐을 텐데 말이죠. 학생들은 하나둘씩 겉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올로프가 휴대폰을 꺼내서 온도 앱을 확인했습니다. 22도 맞네.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죠. 습도도 완벽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공항 직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땀 한 방울 없이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혼란인지 감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라르스는 계속 천장을 올려다보며 냉방 시설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출구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보게 될 테니까요. 학생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거든요. 35도 바깥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학생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달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죠. 미세먼지 농도, 현재 온도, 습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과학적이다.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 조용히 통화하는 승객들.
모두 너무나 평온해 보였거든요. 스웨덴에서라면 이 더위에 벌써 짜증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올로프가 귀를 막아보며 물었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조용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소음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 대화 소리도 차분했어요. 마치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죠. 서울역으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모두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에리카에게 자리를 양보하신 거예요. 에리카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 땀 식혀야지. 그 짧은 한마디가 에리카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였어요. 에리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웨덴에서는 요즘 이런 배려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모두 자신의 일로 바빠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특히 폭염이 시작된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역 지하상가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어요. 상점들, 카페들, 식당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곳이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거든요. 라르스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꿈 아니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냉방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지하상가를 걸으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신기해했는데 이제는 진지해졌습니다. 올로프는 계속 온도계 앱을 확인했고 마야는 습도를 재보고 있었어요.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땀 한 방울 없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고 있었거든요. 한 카페 직원분이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그때 학생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죠. 이거 증거로 남겨야 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35도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에리카는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스웨덴 친구들아, 이거 봐봐.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느껴졌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이요. 지하상가 끝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학생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더운 바깥으로 나가기가 싫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온도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체감온도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 걱정이 됐죠.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의나루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는 길, 뜨거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찢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우리 괜찮을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노인들이 파라솔 밑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집중해서 술을 두시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중년들이 페달을 밟으며 지나갔어요. 땀을 흘리긴 했지만 힘들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라르스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놀란 건 마야였어요. 벤치에 주저앉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이거 영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현실 같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 바로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에 차가운 물병을 들고 계셨죠. 애기야, 얼음물 좀 잡아봐. 더우면 잠시 쉬어.
따뜻한 목소리로 마야에게 물을 건네주셨어요. 마야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마야 옆에 물병을 놓고 가셨어요.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워 보이는 사람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거였죠. 그 순간 마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하나둘씩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올로프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강 둔치에서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그늘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36도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에리카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중얼거리더니 결국 촬영을 포기했죠. 한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더우시죠? 한국말이었지만 관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영어로 스웨덴에서 왔다고 하니 놀라시더라고요. 스웨덴도 요즘 많이 덥다면서요.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그러시면서 근처 그늘진 곳을 가리켜 주셨어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학생들은 그 아버지가 가신 후에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라르스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어를 반복했고, 마르쿠스는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챙기는 문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만든 결과였죠.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살던 곳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한강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만 보면서 말이죠. 호텔에 돌아와서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에리카는 한강에서 찍은 영상에 56도 스웨덴보다 시원한 한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올로프는 지하철 온도계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몇 개의 좋아요와 댓글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댓글이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야? 말도 안 돼. 한국 정부가 돈 줬나?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야가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스웨덴 뉴스에서 우리 영상을 다루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꾸민 CG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한 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애들 즉시 귀국시켜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아버지는 선생님이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 것만 보여준 건데 말이죠. 학생들 단체 채팅방도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너희 진짜 한국에 있는 거 맞아?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아니야? 믿어주지 않는 반응들 뿐이었어요. 라르스가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해.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목소리에 지쳐있음이 드러났어요. 계속된 의심과 비난에 상처받은 게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들어한 건 마르쿠스였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그냥 돌아갈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의심받을 바에야 뭐하러 여기 있어. 다른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올로프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댓글들을 읽어보고 있었고, 마야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에리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린 진짜 본 것만 말했어.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에리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냥 신기해서 찍은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에리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진짜인데 말이에요. 진실이 너무 완벽하면 세상은 그걸 거짓이라 부르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마르쿠스가 짐 싸는 것을 멈추고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세상의 반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분명히 진실이었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가면서 학생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뒤척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담당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아마 어제 일어난 논란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침울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마르쿠스는 아직도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정말 가봐야 해요? 올로프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봤다면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학생들을 설득했죠. 평범한 곳이라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버스 안도 완벽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내린 곳은 정말 평범한 동네였어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 그리고 작은 공원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었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작은 에어컨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말이에요. 마야가 손을 내밀어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시원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밖까지 나오고 있었죠. 점주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손짓하셨어요. 들어와서 좀 쉬어가세요. 아무런 부담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본 광경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작은 상점들마다 문 앞에 의자를 놓아두고 더우시면 잠시 쉬어가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에리카가 그 안내문을 읽더니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텃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36도가 넘는 날씨인데도 호미를 들고 계셨거든요. 라르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우시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땡볕이어도 쉬엄쉬엄 하면 돼요. 그러시면서 그늘에서 물을 드시고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위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거였어요. 노인정 앞을 지나갈 때도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서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목마르면 가져가세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요. 아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그늘로 안내해드렸거든요. 할머니 여기가 시원해요. 어린 목소리로 말하면서 말이에요. 올로프가 제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거 준비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거든요.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괜찮아요. 아주머니의 말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바로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죠. 스웨덴은 시설에만 의존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챙기는 마음, 작은 배려가 일상이 된 문화였던 거죠. 에리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조용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해가 기울어가는 동네를 걸으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어제의 혼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를 마주한 기쁨이었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한국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보시겠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죠.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김 씨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시는 아버지, 간호사인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었어요. 평범한 4인 가족이었죠. 아파트도 그리 크지 않은 일반적인 집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38도 폭염이 예보된 날이었는데도 말이죠. 학생들이 걱정스러워하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중간중간 쉬는 곳이 많거든요. 어머니는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도 아이들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에리카가 너무 피곤하실 텐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어머니가 얼음물과 시원한 수건을 챙겨주셨거든요. 오늘 특히 더우니까 조심해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꼭 켜놓으세요. 초등학생 딸은 아픈 고양이를 위해 선풍기 바람을 틀어줬죠.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잠시 집에 들르셨어요. 택배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는데도 밝은 표정이셨죠. 더위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견디는 거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밖은 38도였지만 집안은 적당히 시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더위가 심할수록 더 붙어 있어야 해요.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올로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웨덴에서는 더울 때 각자 방에 들어가는데 마르쿠스도 맞장구 쳤죠. 맞아, 우리는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네. 저녁 준비할 때도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아버지는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시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셨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라르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죠. 우리 집은 에어컨 고장 나고부터 가족끼리도 짜증내기만 했거든요. 밤이 되어서도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보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고 내일 일정을 함께 확인했죠. 마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화목하네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스웨덴은 어때요? 가족들이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요? 에리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알아서 해요. 가족이어도 따로따로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하는데.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학생들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마르쿠스가 먼저 말했죠.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여기가 더 따뜻해요. 진짜 살고 싶어요. 하나둘씩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말이죠.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야. 학생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모든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통화했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떠날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아쉬움이 가득했거든요. 마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정말 집에 가야 해요? 에리카가 마지막까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이 경험을 스웨덴 사람들과 나누는 것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올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찍은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라르스도 맞장구 쳤죠.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계속 보여줘야 해. 마르쿠스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집에 가고 싶어 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지쳐 보였거든요. 학생들도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학교로 돌아온 첫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의심하던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에리카가 제안했어요. 한국 시스템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놀랍게도 신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의 눈으로 보던 아이들까지 가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동아리 첫 모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을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여기 봐, 온도계가 22도를 가리키고 있어. 이 할머니 표정 봐, 연기가 아니야.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진실을 입증했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찾아왔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우리도 가볼 수 있을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야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가보면 알 거야.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한 거예요. 작년에는 단 3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이 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일으킨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스웨덴 교육부에서 일어났어요. 정식으로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 공식 이유였습니다. 올로프의 부모님도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가족들을 더 챙기고 긍정적으로 변했거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짜 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면서
학생들은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배운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라르스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서 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을 본 것이 아닙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본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마르쿠스도 덧붙였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마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챙기는 거였어요. 올로프도 맞장구 쳤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말이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웨덴의 여름 하늘이 보였어요. 여전히 더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